예, 소개받은 조동열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한미일, 삼각 동맹, 그러니까 동맹 자체로 요청을 받았는데, 아직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 단계인데, 이게 이제 삼각 군사동맹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한미일 연합 공군 훈련이고요. 저거는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 사진입니다. 저 아마 태극기하고 성조기 일장기를 좀 과장돼서 그린 것 같고요. 실제로는 아마 굉장히 작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합참에서 나온 걸 뽑았는데 아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미일 동맹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인데, 미국의 초기 대외 전략은 이제 먼로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고립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중남미 부분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먼로주의죠. 그래서 지금 브릭스가, 얼마 전에 이제 브라질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가입 의사를 밝히자 미국이 굉장히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측에서, 먼로주의를 부활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바로 이제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로주의라고 하면 우리 교과서상으로는 이제 고립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팽창정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먼로주의를 내걸었지만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이 하와이, 일본, 한국, 알래스카,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전쟁하고 일본과 카스트로테프트 밀약을 맺으면서 한일합방을 사실상 이제 인정을 했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의 대외전략 특징은 이제 해양 전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양력이라 씨파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알프레드 마한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냉전 시기의 미국의 전략은 소련을 봉쇄하고 지역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세계 사회주의 서방 동맹국 전략인데 기본적으로는 세계 시장의 분할을 놓고 미국과 당시 소련이 경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각축의 대상은 사회주의권이나 서방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의 타겟은 제3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에서 자기네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사회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봉쇄 전략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종족이라고 할 수 있는 소 연방이 해체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시아와 관련돼서는 이제 지역 통합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 앤 스포크라는 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차축과 바퀴살 안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덜레스 국무장관이 처음 붙인 이름인데 동아시아에서는 나토라든지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시토 동남아 조약기구, 그 다음에 센토 중앙아시아 조약기구와 같이 이런 집단 방위 체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동맹이라는 패시픽 팩트라고 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주로 이제 필리핀의 당시에도 키리노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걸 지지를 했는데 장제스 통통도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또 하나는 이제 설사 일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본과 대만이나 한국, 필리핀의 국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양자동맹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안보조약, 그리고 미국 대만 조약, 안보조약도 만들어졌었는데 방위조약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중국과 국교 수립하면서 이제 파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과의 동맹조약이 있고 호주와는 이제 엔저스 조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과 양자조약을 맺으면서도 미국의 동맹국끼리는 아무런 안보적 연대가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이 유럽과 달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동맹국들을 묶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개별적인 해당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또 그 나라의 정치 군사적 개입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동아시아 지역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또 일본의 헌법이 다른 나라와의 집단적 안전 보장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이제 동맹을 맺을 수가 없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잘 설명한 게 재미동포죠. 그 빅터 차가 쓴 적대적 제휴라는 책이 이제 이거를 잘 설명한 빅터 차의 박사학위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맹 이전의 한미 관계는 아시다시피 1945년도에 미군이 주둔해서 쭉 있다가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하면서 미군이 이제 군사고문단 479명을 놔두고 다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24군단 7만 명이 주둔해 있었는데 7만 명이 다 철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50년 1월에 잘 아시는 애치슨 9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대만과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으로 제외하는 이런 이제 그 애치슨 9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이제 당시에 그 이후에 미국 학자들이 남침을 유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의 전장 도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오히려 미군을 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이제 그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치슨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좀 다른 입장이긴 한데 53년 7월 8일 날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퇴직한 이후에 당시에 미국이 대대적인 재무장 개입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결국은 이제 미 국무부나 국방부가 원했던 재무장이 가능했다. 그래서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82호, 83, 84호에서 북한의 남침을 이제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이제 유엔 통합사령부 설치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전협정이 53년 10월 1일 그러니까 그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는데 10월 1일 체결됐는데 발효는 무려 1년이 넘은 54년 11월 18일 날 발효됐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이나요? 한미 합의 의사록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바로 방위조약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 합의 의사록이 체결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평화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엔 사령관이 보유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하고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지원하지만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 계속 가지고 있겠다라고 해서 바로 발효일을 보면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고 그래서 한미동맹의 양면성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한국군을 통제하고 좀 더 얘기한다면 한국군의 북침 우려를 이제 제거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이제 한때 1950년에 32만까지 있다가 쭉 감축돼서 나중에 이제 특히 58년도 핵무기가 도입되면서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주한미군이 이제 크게 감축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책인데 이게 지금 비매품일 뿐만 이제 그 대외 비공개로 돼 있어가지고 목차도 아예 삭제됐는데 국립외교원 정확하게는 이제 외교부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썼는데 이게 이제 1차 자료를 그 국립외교 사료관에서 용역하는 사람한테 이제 제공을 해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의 이제 민감한 내용들 때문에 제가 쓴 책하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그 누구죠? 그 다음번 카터 행정부 시기에 주한미군 감축 협상하고 닉슨 행정부 시기에 감축 협상에 관한 두 책이 처음에는 그냥 대외비의 판매 금지였는데 지금은 가면 아예 그러니까 책 목록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도 상태인데, 딴 거는 아니라,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나간 게 닉슨 독트린인데,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논쟁이 있는데, 처음에 보면 미 국방부는 이미 한국에서의 안보 위협이 없기 때문에 지상군을 전면 철수하자. 그러니까 지상군이라는 건 이제 2사단하고 7사단입니다. 반면에 미 국무부는 7사단만 철수하고 2사단은 잔류하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7사단이 철수했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베트남 전쟁이 계속 확대되자 미 국방부는 여기 가운데서 이게 이제 1개 여단, 그러니까 2사단에 1여단, 2여단이 있는데 한 개 여단을 더 감축하자라고 하는 거고, 키신저는 2개 여단을 존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이 키신저가 이제 한 발언이 있는데, 만약에 2개 여단을 존속하지 않으면 2사단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작전 통제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한국군이 한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키신저가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밀로 있다가 해제돼서 지금 그 사료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금선은 아니지만 대위가 되고 아예 목록에서 지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동맹 연구하는 거 지금 서재정 교수라고 현재 일본 기독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천안함이 이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대학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그 미국 정부에 미국 대학에 제공하던 그 기금을 빼겠다라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서재정 교수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이분이 이제 지금 일본으로 와서 일본 기독대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죠? 그 워싱턴에 있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서 그러는데 그 대학의 교수 있을 때 제가 찾아뵌 적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나라든 간에 패전국이 아닌 이상 그 외국 군대가 수만 명이 60년 넘게 주둔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분 표현에는 경이로운 주권 양도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미군 감축과 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해서 미국이 의사를表明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우익이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동맹의 예외적인 특징인데 담론상 북한 위협이라는 부분, 또 하나는 국제 권력 관계, 국제 국가 기구 제도, 군수 산업, 뭐 이거는 그냥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산주의 대국들의 존재,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권, 군수 산업의 이해, 뭐 이런 등등이 얽혀서 한미동맹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엔사입니다. 주한미군과 유엔사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미 상호방위력이 발효하고 또 한미의사력이 체결된 것이 하루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먼저 상호방위 제약에 앞서서 한미의사력이 먼저 체결됐다고 그랬죠.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유엔 사령관이 갖는다 하는 것이고 78년도에는 유엔 사령부가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지면서 한미연합사령부에 유엔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작전 통제권을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동안 위임하는 거냐 이양하는 거냐 하는 건데 미국 측에서 한때 이제 위임이라고 주장했다가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이제 이양하는 걸로 완전히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합의록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엔사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역할은 미국의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이제 무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주한미군과 유엔사의 역할은 북한군의 남침을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통일이다, 북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보처에서 나온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의 통제기는 이 이외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한국 공군이 이제 F-15K가 북한 지역 폭격 계획을 세웠을 때 유엔사가 이제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비행기가 떴지만 전투기가 떴지만 사실은 공대공 미사일만 탑재하고 있었고 공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폭격을 할 수 있는 그거는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군이 전자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 실제로 과잉 대응은 어렵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목함지뢰 때도 이제 북한이 준 전시태세 발동에 맞춰서 한국 측에 맞대응하자.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3군 사령부 벙커에 가가지고
대통령의 동의 없이 즉각 대응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정확하게는 유엔사가 저질해서 실제로는 이제 타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기 침투에 나해서 2020년 12월에 윤석열 정부도 북한에 무인기 드론을 보냈는데 당시 유엔사가 북한도 위반했지만 한국 정부도 정신줄 위반했다고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풍선이나 북한의 대남 오문풍선 모두에 대해서 공식 조사를 이제 명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왕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했지만 공식적인 항복은 9월 2일입니다. 공식적인 패망. 여기 보면은 이제 미주리오 가판에서 시게미즈 마모루 일본 외상이 이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데 시게미즈 마모루는 이제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상해 홍쿠 공원에서 윤병일 의사가 이제 폭탄 투철했을 때 그때 그 일본 대장이라든지 여러 사람 시라카와 대장 이런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때 일본 총영사였습니다. 상해 총영사였다가 다리 부상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 실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도 보면은 동영상 다리 절면서 오는 게 나옵니다. 전후 신헌법이 만들어졌는데 46년 11월에 미국 주도로 제정돼서 메가다헌법 또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데 일왕의 지위 변경, 그 다음에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 봉건제도 철폐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전수방위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본의 변화가 있는데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 때 전쟁의 군수물자 보급기지 역할을 하면서 일본이 전후 부흥의 계기를 맞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나자마자 요시다 당시 일본 총리가 한국전쟁은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망언을 퍼본 바가 있습니다. 1951년 9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일본 패망을 이제 공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발효는 52년 4월 28일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애매한 게 보통 남북 관계 할 때는 서명하는 날짜를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데 국제법상으로는 발효가 이제 진짜죠. 근데 이제 이게 남북 기본합의서도 1991년 12월에 서명했는데 발효는 92년인데 우리 보통 91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서명 날짜로 하고 의미가 있는 두 개를 다 썼습니다. 여기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48국이 참여해서 서명해서 발효가 됐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일본이 주권 회복이 된 겁니다. 7년간 통치, 식민지라고 할 수 없지만 군정하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소련은 이 평화조약 조문에 반대했고 중국과 대만은 누가 대표로 할 것인가. 이 당시만 해도 막 이제 대만이 쫓겨난 직후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은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배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데 이 동아시아에서 보면 대만은 결국은 이제 대만, 중국, 러시아, 남북한 이런 동아시아의 주요 행위국가들이 하나도 참여하지 않은 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맺었기 때문에 불평등하고 불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이제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초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이제 외교적인 공작에 의해서 독도가 이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서명하는 요시다 시게루 총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직후에 이제 거의 동시에 구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일방적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일본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만 있다 보니까 8년 뒤인 1960년 6월 달에 신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구조약을 얘기하고 그냥 60년에 미란보 조약의 내용을 그냥 미란보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무력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 발전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재무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여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한미 상호방위 조약도 그런데 미란보 조약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일본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절차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나토 조약과의 차이죠. 나토 조약은 나토 회원국이 어느 한 나라라도 공격을 받으면은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또는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 불필요하게 자기네들이 개입되는 걸 이제 우려해서 이 개입 조항을 빼먹었고요. 또 하나는 극동조항과 그에 따른 사전협의 규정이 있습니다. 극동조항은 일본이 완전히 이제 패망을 했지만 일본에 이제 이렇게 많은 미군 기지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주둔인데
일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이나 대만, 필리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극동조항인데 그에 따라서 사전 협의를 한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기지니까 일본 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실제로 먼저 안보 조항 요시다 에치슨 조항에 의해서 유엔군의 일본 내 활동은 허용한다. 사전 협의 없이도 허용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미란보 조약에 코리안 마이뉴트 한국 조항이 있는데 6조에 보면 사전 협의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 7개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없이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있습니다. 60년대 후반부터 외교 교섭을 통해서 미일 사이의 미해결 과제였던 영토 문제를 일본 귀속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류쿠 왕국이었고요. 임진왜란 직후에 지금은 이제 사이타마 현이 됐지만 예전에 이제 사찌마번에 있는 애들이 이제 소총수 3,000명을 데리고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했는데 당시 청에 조공을 하고 있었던 류쿠 왕국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배하면서도 조공은 계속 이제 중국이 하도록 해가지고 이중 체제를 가지고 있다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으로 이제 완전 복속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이 패전 이후에 오키나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책에 보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찾아서 제가 구매를 해서 관련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승만 정권이 일본 반환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개석도로고 장개석도 이걸 오키나와를 이제 그렇다고 자기네가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독립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항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독자적인 친미 반공 정권을 세우도록 해서 류큐의 식민지화를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쓴 사람이 일본 시민운동과 관련된 일본 진보적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에 이제 좀 원망하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고 윤석열 정부가 막 특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한반도 유사시 유엔 사령부가 있고 후방 기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유엔 사령부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도쿄 자마에다가 설치되어 있었다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58년도에 여기 써 있네요. 57년인가요? 57년도에 유엔 사령부가 서울 용산 기지로 이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자마에 있었던 데는 후방 사령부가 만들어지는데 유엔 사령부는 이제 사령관이 육군 대장이고요. 후방 사령부는 이제 주일 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공군 3스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 있는 게 이제 더 상위 기구고 후방 사령부는 그러니까 주한미 사령관이 퍼스트하고 유엔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었고 후방 사령관은 3스타면서 주일 미군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자마에서 요코다로 일본 내에서만 옮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코리안 마이뉴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코리안 마이뉴트라고 해서 한국 조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비공개 합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군이 아닌 유엔사 일원을 하는 주한미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주일미군 활동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일본 주권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미군이 이 활동하는 부분, 그러니까 유엔사의 간판을 쓰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도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2010년에 공개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일본 주권을 훼손하는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일본 땅에 있는 미군 기지가 미국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가 이제 2010년에 공개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더 나간 것이 1969년 닉슨 사또 공동성명인데 이거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공산 측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사 해체 운동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엔사 해체되면은 그러면 유엔사 미군 기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되니까 바로 이제 닉슨 사또 성명을 통해서 주일 미군은 물론 이미 이제 그 미란보 조약에 나와 있지만 주일 미군이 아니더라도 유엔사의 그 깃발과 휘장을 사용하는 사람 군대에 대해서는
특히 11개 참전국에 대해서는 일본 내 기지 사용을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이장희 교수님 비롯해서 뭐 이시우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뭐 고은광순 씨나 이런 분들이 이제 유엔사 해체 운동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핵심을 찔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너무 민감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국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강연 요청받아 강연은 아니고 4명이 발표하는 거에 제가 한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처음에 박범계 의원실에서 이걸 받는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겁이 나니까 퇴짜났고 그다음에 이재정 의원실에서 받았다가 아마 겁나서 못하니까 다시 퇴짜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장소를 못 얻어가지고 10월 중순경에 10월 25일이 이제 유엔의 날이니까 그때 기점으로 이제 국회 세미나 하던 것이 무산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장희 교수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했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더라도 약간 이제 좀 중립적으로 하려고 했었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한일 관계가 나빴을 때 아베 총리가 오키나와 미 해병대가 일본에 나가는 것은 미일 간의 사전협의 대상이다. 일본이 양해하지면 한 번 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 해병대가 한국을 구원하러 달려갈 수 없다라고 해야 되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이미 미일 안보 조약의 한국 조항이나 닉슨 사또 성명에서 설사 유엔사, 그러니까 실제 유엔사인 건 물론이고 유엔사가 아니더라도 주일 미군의 자격으로도 이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 없이. 이 부분은 이제 당시에 제가 국방부 자문위원이어가지고 이거 발언하자마자 국방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유권 해석할 때 아베가 거짓말한 것이다, 뻥쳤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용어로 했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일본은 아까 제가 1960년대 말 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에 주한미군 감축 협상 나오는 과정에서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주울레 그 당시 중국 외상이 우려를 표명합니다. 키신저 만났을 때. 그게 뭐냐면 혹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감축되면 혹시 그 자리를, 그 빈 공백을 일본이 메꾸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0년대 뭐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조차도 일본의 군사적 부활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일본 통합망려부가 미스야 연구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때 제2한국전쟁 상징해서 자유대와 미군과의 공동작전 및 핵전쟁 가능성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요 미찌야 협정은 뭐냐면, 요 미찌야가 삼식을 해서 세계 화살은 뜻이 아니고요. 이게 고유명사인데, 이게 이제 1925년도, 일본, 우리 지금 시로는 뭐냐, 조선총독부, 경시청하고, 당시 만주정부인가? 그 당시에는 이제 만주정부는 아니겠네. 청나라, 중화민국의 어떤 만주에서 책임자하고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독립군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일일이 다 중국 정부하고 협의해서 일본이 이제 토벌을 할 때를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삼시협정에 대해서 독립군의 무장투쟁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해서 일본군이 즉시 토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 삼시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삼시협정이라는 굉장히 불쾌한 이름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그냥 이미 합의해서 미국하고 얘기해서 한반도 유사시에 직접 들어오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담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90년대 이후에 일본의 어떤 그 군사적 재무장뿐만 아니라 역할 확대를 미국이 계속 촉구합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은 내가안전보장실이나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공동으로 K반도, 한반도 사태 대처 계획이라는 거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그 계획을 해서 주로 이제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때 대비한 대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의 소개 계획 이런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일 방위협력 지침 2015년도에 했는데 5가지 작전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명시하고 개입할 수 있는 작전 형태를 이제 5가지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일관계에 나빴던 2020년 5월 달에 고노타로 일본 방위상이 고의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방위상의 응접 세트입니다. 응접 실에 여기 보면 한반도가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자들이 아니 왜 방위성의 그 집무실에 여기 이제 집무 책상이고 한반도에 있냐 그랬더니
자기 때 걸어놓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거꾸로 해서 우리 국방장관 회의 탁자에 여기 일본 열도가 있었으면 아마 일본이 난리 났을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일본 열도가 왜 한국 국방장관 그 응접실 그 벽면에 있냐라고 했을 텐데, 얘네들은 뭐 아주 당연하듯이 그만큼 자기네들은 한반도 문제는 자기네 굉장히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이제 범위 안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까 초록색까지는 이제 냉전 시대까지고 색깔이 바뀌었죠. 여기서는 탈냉전 시 미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실제 정책하고는 딱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제 미국 학계의 흐름을 좀 이해하는 데 보면은 이른바 이제 현실주의 역외균형론자하고 자유주의 패권론이라는 게 두 개가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존 미어쉐이머가 얘기하는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황상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른바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존 아이켄베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서로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은 사활적 이익에 걸려있지 않은 곳에는 개입하지 않고 국익이 걸려있는 유럽, 페르시아만, 동북아시아에만 역내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클린턴이나 부시, 오바마 등이 쓸데없이 나토에 동진을 하고 아프간이나 이라크전에 개입하고 중국의 WTO에 가입을 허용하는 등 외교도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쭉 보면 대충 지금 트럼프 얘기랑 비슷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요번에 이제 내성 공약을 보면은 지난번 이제 그 공약집에 나온 거를 이제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기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고, 뭐 이스라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마스를 괴멸을 하고 이스라엘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페르시아만, 중동, 동북아에서만 자기네들이 군사 개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쓸데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의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자유주의 패권 전략은 미국의 패권적인 힘을 비자유주의 국가를 자유국가로 확산해야 되고 개방적 무역 질서 구축을 상호해주는 제도와의 세계 평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체 굉장히 뭐 추상적인 좋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 바이든이나 지금 해리스가 취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썼는지 연도가 뭐라고 썼는지 잘 안 보이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설리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이 이런 어떤 그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을 비판하는 길을 Foreign Policy인가? 예, 여기다가 Foreign Affairs에 이제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 탁상 공개,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은 탁상 공론이다. 자기네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현실적인 정책 라인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이론적인 탁상 공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바마와 부시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외교안보 정책과에서 2016년 이후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결과가 이제 이른바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른바 그 탈동조화가 아니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 리스크 관리 쪽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현재 미중 간의 대결을 신냉전이라든지 또는 패권 경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전략 경쟁으로 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설리번의 이런 이제 정책 안보 라인들의 어떤 고민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에서 보면 부시는 이제 그 9.11 테러 이후에 이른바 선제 공격론을 이제 제거했고 이라크를 침공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뭐 이라크, 뭐 그래서 이란이나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등장해서 오바마 독트린이 나오는데 웨스트포인트 육사 졸업식에 한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의 안보에 직접 침해될 때 무력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국제 공조를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요거랑 이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오바마의 정책이 바이든하고도 굉장히 현재 연결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오바마 독트린과 바이든 독트린의 부시 독트린의 공통점은 최대 위험은 테러리즘이라고 봤고 이거는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차이점은 선제 공격이냐 군사력 사용 절제냐.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또 트럼프랑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미국이 불필요하게 국제 분쟁에 개입하는 바람에
미국 국력을 상당히 소모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력에 걸맞는 그러니까 세계 경찰 역할을 이제 부인하고 있고 동맹국들의 추가적인 이제 동맹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2022년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온 국방 전략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개념이 통합 억제 전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큰 전략은 지역 통합 전략인데 그거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사 전략으로. 요게 이제 표지입니다. 요 표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기본적인 군사 수단의 확장 억제에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들 기관은 물론이고 동맹국과 협력국과 함께 경제 제재, 수출 통제, 외교 조처 등 군사적인 것 외에도 외교, 정보, 경제선을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적과 경쟁국이 핵미사일을 못하게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것이 이제 쿼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미일, 호주, 인도 4국 안보대화가 3년 전인 2021년 3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딴 나라도 좀 가입을 희망하고 하니까 이제 쿼드 플러스라 그래서 쿼드 자체가 넷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이제 쿼드 플러스에 넣어서 옵저버 정도로 참여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커스라고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이제 미국, 영국은 이미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호주한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제어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에게 이제 원자력 잠수함을 제공하고 건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3국 안보협의체 이게 작년에 만들어졌죠. 작년 8월 18일 만들어졌고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 올 7월 달에 한미일 안보협의체 무슨 협력 각서가 이제 체결됐습니다.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그냥 안보협의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4월 10일 날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안보협의체가 있었고요. 이런 협의체는 아니지만 푸른 태평양 연대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플러스 옵저버 국가로 한국, 독일, 캐나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격제형 안보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생긴 게 뭐냐면 미국, 일본이 중축이 돼가지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들어가는 게 오커스, 쿼드고요. 미국, 일본이 빠지면서 미국, 호주, 영국이 오커스, 미국, 일본,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의체, 미국, 일본, 필리핀 안보협의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들어서 푸른 태평양 연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그림 그리는데 3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겠지만 이걸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게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만약에 이걸 인용하면 이게 조성렬이 그림 그리면서 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고생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여기 미싱 링크 한미일 안보협력 하는데 이게 한일 간에가 이제 아까 빅터 차의 박사 논문도 얘기했지만 적대적 제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한국과는 일본 간에 미국과의 동맹은 서로 필요로 하지만 한일 간에는 관계가 안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싱 링크로 한일 군사협력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앞에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비겁하게 지는 이제 외유 나가면서 국무회의에서 가결시켰습니다. 근데 가결해 놓고는 겁이 났는데 당시 이제 그걸 폭로해가지고 당시 이제 그 외교부 대변인이 이제 폭로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에 밝혀지기 전에 그러니까 언론에 먼저 발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일 한일 간의 지소미아가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일단 이제 뭘 만들었냐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하고 일본이 다이렉트가 아니라 한국하고 주한 미군하고 정보 협력을 하고 주일 미군하고 일본 자위당이 정보 협력을 하면 주한 미군하고 주일 미군이 또 협력하는 그래서 굉장히 한 달에 걸쳐서 협력하는 이런 형태인데 실제 그렇게 지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제가 여기 발표한 것도 있고 원문이 다 있습니다. 이 합의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지소미아인데 지소미아를 이제 체결하는데 여기 보면은 한민구 장관하고 나카미네 야스마사 대사인데 사실 2012 앞서서 정보보호협정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한민구 장관하고 나카타니 방위상하고 원래 지소미아하고 동시에 악사도 같이 하려고 했거든요. 상호 군수협정. 근데 논란이 되는 건 정보보호협정도 논란이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악사라는 거는
이 군수로 지원하는데 해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반도의 해역에 일본 자위대가 해상 자위대가 들어오는 거는 뭐 한국 정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북한 해역에 들어오는 것도 우리 헌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한 영토도 또 해역도 우리의 관할권이니까 일본 해상 자위대가 북한 해역에 들어올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데 일본 정부에서 노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주권을 미친 영역은 한반도 이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전통적 투코리아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 한민구 장관이 그렇다면은 악사는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했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영토 곡권이라고 그러죠. 영토 곡권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금년에 이제 지난번에 9월 달이죠. 그 국정감사에서 오전에 그 김선호인가 그 국방부 차관이 국회의원 질문하니까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서. 그러자 오후에 다시 국방부가 그 번복을 해가지고 그건 우리 차관이 착각을 했다. 그래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정보 협정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한일 호해 협정에서 RAA라고 하는 건데 이름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일종의 저겁니다. 상호 호해 협정, 한일 호해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주둔군 지휘 협정과 같은 겁니다. 소파 같은 거죠. 소파 내용적으로 보면 소파하고 그 다음에 방문군 지휘 협정하고 한 중간 정도 위치가 돼요. 그래서 군사훈련하거나 전쟁 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왔을 때 한반도의 법적 지위를 이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영국하고 필리핀 그리고 호주하고 이 호해 협정을 체결했고요. 호해 접근 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그 프랑스하고 협정을 논의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일 방위 협정을 체결한다면 사실은 이제 요거 순서는 뭐 비슷한데 어느 것 거의 동시에 할 수 있는데 방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로 방위 조약, 안보 조약을 맺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미일 간의 동북아 이른바 이제 삼각 동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 통화 억제력과 한미일 정상합의. 이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2022년 11월 13일 날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열어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3자 협의단 공동 협약, 공약, 이런 거를 합의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한미 간에는 이제 4월 26일 날 핵협의그룹 창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치슨 선언에서는 한국하고 대만이 제외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신에치슨 선언에서는 포함이 되는 걸로 현재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나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TSMC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에치슨 라인에서는 한국하고 대만이 실질적인 이제 방위선에 포함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신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나요? 바이든 라인이나 뭐 에치슨은 지금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을 붙였죠. 그러니까 그냥 바이든 라인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에서는 뺐는데 신에치슨에는 들어갔다 이걸 강조하려고 공식의 외교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널리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국이 여기 이제 그 레이더가 여기 이제 보면은 일본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기지가 전체가 다 중국의 레이더 기지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일본의 사드 기지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2개를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 있는 상주에도 레이더 기지, 상주에 이제 레이더 기지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간에는 이제 미사일 방위 MD 협력을 해서 상주에다 포대를 만들었고 2022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우주군 사령부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고 그 산하에 인태사령부 내에 우주군 사령부도 만들어지고 주한미군 우주군 구선사령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 합의인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2017년도에 이때 되면 이제 박근혜 정부죠. 처음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이루어졌다가 2022년도에 11월 푸놈펜 정상회담에서 성명이 발표했고 캠프 데이비드 성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금년 7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은 요번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김병기 의원이 만약에 이 프레임워크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한 거냐 했을 때 지금 이제 김영현 국방장관이 당연히 유효하다. 이거는 계속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 첫째 문서입니다. 그래서 국방장관 회담, 합참의장 회담, 안보회의 등등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얘기는 계속되고 있고요. 프리덤 엣지 훈련이라는 거를 이제 공동으로 이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캠프 데이비드 성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협력 각서여서 이게 이제 뭐 이 용어상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력 각서가 양해 각서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다 이렇게 뭐 국방부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T4 군사정보보호 약정이 체결 원래는 이제 이 정보보호협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정이라는 이름을 써서 군사당국 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이제 그 이후에 이 한미 해상훈련을 계속했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했는데 북한 중국 관계를 고려해서 비공개로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종료 선언했다가 유예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정상화 이후에도 미사일 방어 훈련 등등이 있었고요. 처음으로 이게 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일 간에 공식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온 이후 첫 번째 훈련이 프리덤 엣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프리덤 엣지 훈련이 이제 우리는 한미 연합 훈련은 프리덤 쉴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프리덤 엣지인데 한미일 해상 수송, 공중, 사이버, 다영역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다영역 훈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보통 중국을 겨냥할 때 많이 고안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보 협력의 의미를 본다면 동북아 역의 균형자입니다. 그래서 남방상과 한미 상호방위제약, 미일안보제약, 요번에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보면은 지금 한국 정부로 윤석열 정부조차도 사실 직접적으로 한일 간의 군사 협정을 맺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거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는 악사나 또는 그 상호 호의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로 이제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이 막 진전되는데 실제로 새롭게 한일 간에 맺은 거는 지금 없고 오히려 이제 한미일 그러니까 미국을 껴서 한미와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바로 한일 간에 맺기가 어려울 때 미국을 껴서 약간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걸 두는 것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중부 협력 호상 원조 조약이 있고 중로 조약이 있고 요번에 이제 조로 포괄 전략 동반자 조약이 금년 6월 달에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본다면 기본적으로 북방 삼각에 대해서 남방 삼각의 어떤 세력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대북 억제력으로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있고 워싱턴 선언은 뭐냐면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16개국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무조건 참전하겠다라고 약속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요시다 에치슨 공연 공문에 따라서 이 미군을 제외한 유엔사 회원국 16개국이 일단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에 투입된다 이런 얘기고요. 확장 억제력 제공이고 워싱턴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에 대한 이건 한국 내에 이제 핵무장론이 나오니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해양 패권 억제자 교통 여기 보면은 이제 대만의 억제 부분에서 현재 보면 필리핀에 4개 기지를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필리핀 북부에 2개 기지가 이제 신설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그 트럼프 쪽에서 나온 얘기는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주한미군 한 6,500명을 감축을 해서 6,500명을 여기다가 배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6,500명이냐면 현재 28,500명이 있는데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22,000명까지 이하로 감축할 때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안 받고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6,500명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오키나와나 이런 데 전진기지에서 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이제 유령함대 작전인데, 우리가 제1도련, 제2도련선이 있는데, 이 실제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주장하는 도련선이 완성이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의 해상 통제권이 중국 영향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단체나 또 이렇게 약간 이제 민주진보적인 학자들 자체도 맨날 특히 북한 연구만 하는 사람들은 이 국제정세에 약하다 보니까 이 중국의 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이게 남중국해 90%가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중국은 뭐냐면 200캐리에 대해서 민간 상선을 포함을 제외한 관용선이나 군함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거나 또 중국이 주장한 대로 200캐리나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성이 관철이 되면 한국은 해양적으로 완전히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거꾸로 보수 학자들이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 민주진보 진영인 사람도 너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인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왜 우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냐? 중국한테도 쉐쉐,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전혀 그 정세를 지금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유엔사 후방기지도 작년에 이제 그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방문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당시 신원식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어떤 의미로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유엔사 후방기지, 그 다음에 대만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시바 정권에 출범했는데, 이게 어제 일본 선거에서 이 과반수 실패해가지고 아마 이제 제1당은 자민당이 잡았기 때문에 어찌든 간에 자민당 정권은 유지가 되지만, 이제는 이제 자민국민연합정부에서 추가로 무소속이나 이렇게 또 연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시바 자민당 정권의 어떤 장악력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금년 9월 27일자, 그러니까 당내 이제 총재되고 나서 총리는 10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포린 팔리스에 기고한 논문인데, 여기 보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했고, 비핵 3원칙을 개정해서 미국과의 핵 공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네 핵을 개발한 건 아니고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다가 공동 관리하자. 그 다음에 미란보 조약을 개정하다. 아직까지도 이제 일본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미국이 일본 유사시 어떻게 도와주냐 얘기에 좀 치중이 돼 있다. 그래서 일본 적극적인 이제 역할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국방 문제는 매우 강경파고요. 대신 한반도 문제에서는 위안부 강제징용은 한국인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는 반대합니다. 실제로 참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시바 신임 총리가 온건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국방의 강경파입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 부분에 매우 강경론을 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 대선에서 트럼프하고 해리스인데, 이건 자세히 다룰 건 아니고요. 등등등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지금 주한미군 일부 감축하고, 북한과의 이제 제네바 당시 이제 하노이 회담에 결렬됐던 그 수준으로의 복원을 해서 지금 합의를 추진하고 하겠다라고 공약에는 없는데, 밑에 이제 그 참모진들이 우리 쪽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확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 방위비 분담금서부터 통상 문제 이런 데는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또 재미교포들의 지위나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정해지긴 하겠지만, 한반도 문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이제 큰 변화가 없고, 특히 바이든 때도 보면, 당시 제가 그 후보 시절에 거의 막바지에 이제 바이든이 당시 제가 대통령, 지금 그 당시는 이제 청와대죠. 청와대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당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가기로 한 사람들의 핵 전문가들하고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다 했는데, 거기
책임자는 못 들어가고 실무자 한 명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도 그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나중에 보면 이게 그 우리가 볼 때는 북한 핵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 트럼프의 최대 약점이 동맹 관계를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당시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 윤석열 정부는 뭐 비핵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일 안보 협력, 대북 강경론을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실제로 핵 문제에서 이렇게 점진적인 해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북 강경론을 채택했고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했죠. 바이든 때.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가 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그런 면제에서는 상당한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동맹은 관계는 불편하지만 특히 아마 윤석열 정부는 아마 굉장히 고달픈 시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판 나토와 유엔사 강화론인데 아시아판 나토에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나토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아태 4개국이 나토 파트너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국은 아니고 이제 파트너국이라고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다음 미 하원의 일개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지금 폐안이 됐지만 인태기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조약 기구에 관한 TF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올 이제 12월 되면 이제 아니면 요번 되면 이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 공화당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제안을 이제 법안을 만들기 제안까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년 8월 달에 독일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뭐 추가로 다른 나라에 가입하는데 당시에 이제 여기 조금씩 나오지만 일본 얘기가 나와가지고 발칵 뒤집힌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를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비판으로 중국 외무성에서 이제 중국 외교부가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동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이시바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서 중국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한 베트남 군사동맹이라고 비난 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작년 1월에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 일본 방문했는데 아시아판 나토 책동회를 비난했고 또 다영역 연합훈련 정례화를 이번에 한미일 간에 합의하자 이것이 아시아판 나토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시아판 나토라는 거 그냥 3국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규정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커트 캠벨은 이거는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소다자 기구를 결합하는 형태고 그것이 격자형 안보구조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재 주일 미 대사인 임마누엘이 처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커트 캠벨이 임마누엘 대사가 얘기한 것처럼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Let it like strategic architecture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캠벨이 얘기한 거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교차하는 파트너십 창출의 목적이지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Foreign Policy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지금 CSIS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이 지금은 추진도가 없을 수 있으나 지정학적 상황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런 가능성은 항상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사의 임무는 원래는 이제 한국 방위 임무였다가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한테 작전 통제권 넘겨준 이후에는 두 가지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정전체 관리와 전시 증원 전력 제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처음으로 전자권 얘기가 나오면서 전자권이 한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엔사가 산하 휘하의 병력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이른바 지휘와 그 작전의 어떤 불일치 문제. 실제로 유엔 사령관은 뭡니까? 유엔 사령관이자 주한미 사령관이자 한미연합 사령관이자 또 하나는 한미 군사위원회의 미군 선임 장교 이 네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맨 마지막 거는 뭐 빼놓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활성화를 얘기했고 2014년부터 본격화해서 사실은 이제 2018년도에 마무리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30명 정도 했던 유엔사의 참모진이 지금 한 100여 명으로 늘어났고 여기에 이제 부사령관이 원래는 이제 미군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겸임했던 거를 지금은 이제 그 카나다,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게 영미권에 영미권이라지 뭐 앵글로색슨 쪽에 있는 사람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실은
확대라고 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유엔사 확대 이제 금년 8월에 독일이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유엔사 명의로 연합훈련이 실시가 됐습니다. 뭐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격정안보조 통합사령부 추진 의혹인데 2019년도 주한미군 다이제스트에 한국을 유엔사 회원국이라고 표기를 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 이건 가끔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호스트네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니까 작년 금년에 실시한 그 국방장관 회의담이 뭡니까?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이 아니죠. 정확한 이름이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 이유는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이 돼버리면 작전 통제권이 유엔 사령관 휘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를 계속 하는 거죠. 제가 이건 계속 문재인 정부도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이게 왜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자유대회가 유엔사 참여할 경우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유엔사 참여에 되면 유엔사가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유대회가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엔사에 한반도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독일에서 덴마크 가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일본이 들어오길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G7 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태리, 호주, 일본이 G7 국가는 여기에 일본만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G7 국가가 다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은 이제 뻔히 한국 경사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유엔사가 다국적 전투사령부가 되느냐 아니냐인데 지금은 펄펄 뜁니다. 미국은 절대로 유엔사령부는 전투사령부가 아니다. 원래 전투사령부였지만 1978년도에 한미연합사령부한테 전투사령부 이름을 넘겨준 이유는 아니다. 맞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북한이 단순 난침할 때는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핵을 쓸 때 한국 핵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핵을 가진 미군이 나설 수밖에 없을 때 이 체제가 어떻게 되겠냐. 결국은 유엔사 형태로 뛸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어떻게 되겠냐면 사령관은 한국군 사성장군, 부사령관이 미군 사성장군이거든요. 지금 뒤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위협을 하면서 남침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결국 한국군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유엔사가 다시 나서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뭐 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중국이 개입하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최근에 개입한 준군사동맹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군이 개입할 경우 한국군이 이제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면서 전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국적군이 파견되고 결국은 이게 작전 통제권이 유엔 사령부에 넘어가지 않겠냐. 미군도 결국은 지금 당장은 한국군한테 지금 물론 미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작전 통제권이 이제 점진적으로 한국군 넘겨주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한국군 넘어가더라도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엔사가 그걸 다시 확보하려면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토 같은 경우,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경우는 정규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 나토군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격쟁 안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합사령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합사령부 역할하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자기네가 나토를 안 하려고 했고 지금 당장 뭐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물로 잠재적으로 유엔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엔사 재활성화에 이어서 유엔사 강화로 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